뉴스타트 3부 날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가 됐고 중부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이 추워 보입니다. 출근길 서울 기온 몇 도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7시를 향해 가는 지금 서울 기온은 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날이 밝아오면서 제 뒤로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패딩과 목도리까지 그야말로 초겨울 풍경입니다. 봄처럼 포근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은 종일 춥겠습니다.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안팎 곤두박질했습니다. 따라서 전북 무주와 장수, 진안에는 한파경보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으로 비공식 기록이지만 영하 9.7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관령 영하 4.5도, 파주 영하 4.4도 등 중부 곳곳에서 영하권을 보이며 올가을 최고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10도를 밑돌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9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영남 동해안에, 내일은 제주도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주 초반 내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제한을 해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 무기를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한을 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자 제약을 풀어준 겁니다. And countering North Korea'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cooperation with Russia. Whatever the issue, we're taking it on together. And I think it makes a big difference for peace and security. 미국 당국자들은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크므스 미사일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을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이테크므스가 전황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북한군이 취약하며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에이테크므스 미사일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만 편들고 있다며 북러 군사 협력을 정당화해왔습니다.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не могут этого делать без космической разведки, целеуказаний и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запад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только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휴전안에 개입하기 전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 시설에 잇따라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겨울철 에너지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곧 천일을 앞둔 가운데 전쟁을 당장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국에서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참전으로 전쟁이 한층 커진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점령한 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의 얼굴 안에 회어가 된 우크라이나가 담겼습니다. 푸틴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는 손팻말도 등장합니다.
크림반도를 점령한 지 8년 만인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는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가 저지른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Deve essere pace giusta, noi non possiamo perdonare tutto quello che ha fatto tutti questi anni, ma pure di più, non diciamo da 2014. 반러시아 시위는 독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푸틴에 저항하다 옥중에서 숨진 러시아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미망인도 참석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뒤 투쟁할 때 비로소 러시아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Мы должны выходить за т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в тюрьмах. Мы должны выходить за людей, которых убили, вставать на их место и бороться дальше. Россия будет свободной. 러시아 편에선 북한이 병력에 이어 신형 무기까지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전쟁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2년 만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전에 대한 푸틴의 생각에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은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Das Gespräch war sehr ausführlich, hat aber auch zu der Erkenntnis beigetragen, dass sich bei dem russischen Präsidenten an seinen Ansichten zu diesem Krieg nicht viel geändert hat.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년에 종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힌 미국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기 전 과연 어떤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국제사회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북한이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으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풍선 발견 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알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6일 대북전단이 북한 곳곳에 떨어졌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를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페루에서 브라질로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하는 데 이어 오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틀 동안 세션 1과 세션 3에서 발언할 예정이며 기아와 빈곤 퇴치, 또 기후변화 대응 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지닌 야당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수업무 경비를 복원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전국의 온누리 상품권 사업 확대 예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내년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 대표는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고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구 대표를 시작으로 류광진 팀원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잇따라 진행합니다. 법원은 한 달여 전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매주 기일이 잡혀있는 대장동 본류 재판도 오전 10시부터 이어집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출석합니다.
같은 시각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도 열립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오후 2시엔 특정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프로야구 중계권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 임원들의 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한 대가 넘어진 여파로 사고 2개가 잇따라 일어나며 1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수원시에는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단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표정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화물차 한 대가 왼쪽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진 화물차 근처에는 또 다른 차량 2대가 추돌해 들이받은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인근에 달리던 화물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분 뒤에는 SUV 차량이 넘어진 화물차를 들이받고 얼마 안 돼 서행하던 대형 화물차를 탱크로리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탱크로리 운전자가 숨지고 넘어진 화물차 운전자와 SUV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대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수도꼭지를 내리고 올려도 양옆으로 돌려보아도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옷이 가득한 세탁기도 물이 끊겨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후 6시부터 계속 이제 수도꼭지를 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 11시, 12시가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어제 오후 3시부터 수돗물이 끊겨 주민들이 한나절 이상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원시는 영통구에 있는 나촌 배수지에 물이 빠졌다가 다시 채워지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밤 11시 50분쯤엔 세종시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창문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40여 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2층 주택 안에 있던 60대 남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결혼하길 잘했다. 우리는 인구 부부라면서 결혼 만족 기원자가 75%를 넘었다고 합니다. 2014년만 해도 이 비율이 65%였는데요. 10년 만에 10%포인트 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면서 최근 혼인 건수도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 가장 큰 요인은 육아와 가사 분담입니다. 특히 20대 아내의 55%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내가 굶고 끓여놓고 여행 가면 괴롭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되고 있나 봅니다. 남편과 집안일을 함께 한다고 응답한 60대 아내 비율도 20%에 달합니다. 가사 분담으로 배우자의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지면 배우자 간의 소통도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결혼 선배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자 결혼하는 게 좋겠다는 응답도 53%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결혼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일하는 노인은 늘었는데 대부분이 생계형 노동에 내몰리는 현실을 짚은 기사입니다. 신문은 각자 도생하는 한국 노인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하는 노인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기준 39%입니다. 이들의 78%는 일을 하는 이유가 생계비 마련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장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러 나서는 겁니다. 노인 가구의 전체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달합니다. 12년 동안 16%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반면 공적 이전 소득, 쉽게 말해서 연금이나 각종 수당처럼 정부로부터 받는 돈인데 이건 같은 기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의 지원은 점점 끊기고 사회복지 수준도 별반 나아지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이 각자 도생 처지에 내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OECD 평균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개개인에게 노년을 책임지라고 하기엔 좀 팍팍한 현실인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다각적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 대책으로 소득 안전망 내실화,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의 상향 등을 꼽았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최소 5년차 이상을 원하던 경력직 채용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이젠 5년차 미만 수요가 가장 많은 분위기인데요. 이 일 잘하는 2년차도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대기업들이 주니어 경력직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니어 경력 시장이 활발해지는 배경은 뭘까요? 젊은 직장인들은 이직에 거리낌이 없고 기업은 싹수 있는 주니어 연차를 일찌감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더 높으면 옮기는 MZ 직장인과 당장 실무에 투입할 즉시 전력감을 구하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주니어 경력 채용은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 등의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은 경력이 보통 5년인데 이 분야들은 2년차부터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직 문화 때문에 신입 채용에서도 중고 신입이 늘고 있습니다. 대졸 입사자 4명 중에 1명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온 중고 신입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반년, 길게는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큰 기업으로 바로 옮기는 거죠. 다만 주니어 이직 활성화의 울상인 곳도 있습니다. 기껏 교육시켜 놓으면 대기업이 인재를 뺏기게 되는 중견 기업들인데요. 경력직 채용 트렌드가 달라지면서 기업 간 인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민일보입니다. 흑백 요리소가 써올린 작은 공, 요리 예능 붐이 방송가에 다시 불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가 돌아왔고요. 백종원 대표는 남극에 가는 예능을 찍었습니다. 요리 예능들이 익숙함과 새로움을 무기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백종원 대표 지금까지 수많은 요리 예능에 출연해왔죠. 새롭게 선보일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남극의 셰프에도 전면에 나섭니다. 그런가 하면 스타셰프의 산실이자 요리 예능의 간판으로 불렸던 냉장고를 부탁해는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인 원년 멤버들의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인기 셰프 4명이 합류해서 새로움을 줄 예정입니다. 네, 흑백 요리사의 인기로 요리 예능도 요행을 타고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을 이끌려면 완성도는 물론 새로운 재미도 있어야겠죠. 과연 요리 예능 신작들이 어떤 반응과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11월 1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던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에서 서버 과열 문제가 발견돼 양산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대선 이후 이어진 트럼프 랠리가 주춤해진 가운데 오는 21일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미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3월 AI 컨퍼런스 GTC 2024에서 엔비디아가 공개한 차세대 AI 칩 블랙웰입니다. 기존 하퍼 시리즈에 비해 최대 30배의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 괴물 계산기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Blackwell is not a chip. Blackwell is the name of a platform. People think we make GPUs, and we do, but GPUs don't look the way they used to. 그러나 4분기 출시를 앞둔 블랙웰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IT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블랙웰을 맞춤형 서버렉에 연결했을 때 과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출시 시기가 지난 2분기에서 늦춰진 데 이어 서버 과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블랙웰을 주문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은 다시 제품 양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엔비디아 측은 엔지니어링 팀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 중이라며 엔지니어링을 되풀이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는 21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관심입니다. 지난 8월에는 2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이전보다 상회폭이 줄어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n we have the big one, which is NVIDIA on Wednesday. And what we're really looking for there is what is the revenue growth coming out of artificial intelligence? Do we continue to see benefits there?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랠리가 상승장을 이끌었지만
지난 15일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3.25% 급락했고 반도체와 AI 관련주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을 지난해 대비 80% 이상 증가한 330억 달러, 순이익은 184억 달러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가 트럼프 랠리의 향방을 결정할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영상 구성을 통해서도 방금 만나봤지만 일단 전국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다음 달 초에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는데 이 태업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노사 측의 이제 근로 조건에 관한 이견 차이가 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우선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원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원 대비해서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원의 숫자가 80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공사가 올해 개통한 서해선을 비롯해가지고 연말 개통 예정인 중앙선, 뭐 동해선 등 약 9개 노선에 좀 필요한 인력이 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기재부가 최근에 이제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레일의 인력 공백이 이제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이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한 이제 대책이 이제 계속 외주화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공기업의 민간화, 민영화 이런 이슈하고도 좀 맞물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조의 이제 주장에는 최소한 그 안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네. 부분을 민간에다가 좀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노조 쪽의 이제 주장이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코레일 그 경영진 사측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자 해소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경영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정상화 이러한 이슈 때문에 네. 인력 감축을 계속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태업에 따라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업은 그냥 운행을 중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업은 아닌 상태인데 그게 이제 준법 투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전 운행의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본인들의 그 요구 사항을 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철도 주변에 뛰어다니지 않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감시반에 대한 그 인력들을 확보한다던가.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일하는 그 속도 이런 부분들을 예. 조금 작업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운용 자체에 따라서는 지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뭐 이런 철도 노조가 어떤 파업을 할 때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끼를 입거나 그 네. 이제 유니폼 대신에 다른 네. 옷들을 이제 입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잖아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협상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인원을 줄이는 인원을 이제 발표를 한 상태고요. 예. 이제 이 그 인력 부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정부가 이제 주기로 했던 성과급 지급금이 있는데 이게 231억이 아직까지 이제 지급이 되지 않은 부분.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력 충원 부분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그 이견 차이가 커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노사 측의 이견을 좀 줄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월 초에 그 파업에 돌입하겠다, 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제 철도 운행 자체가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편의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노사 측의 소통이 우리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뭐 위기의 상황에서는 사실 그 경영진의 리더십이 굉장히 발휘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입장 차가 큰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민들의 발휘되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또 장기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화가 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시각이 좀 확 바뀌었다.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통계가 많이 접해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20대가 늘었다면서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결혼과 이제 출산이 한 묶음이었죠. 그래서 이게 필수적으로 두 개가 같이 간다라고 생각했던 인식 자체가 지금은 점차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의 각각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젊은 층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20세에서 29세 이 가운데 42.8%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다라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게 이제 10년 전 데이터가 보면 30.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거에 비해서 약 10%포인트 정도 더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이제 개방적인 인식이 점차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애초에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결혼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왜냐하면 20대 중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이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한 그 비율이 2014년도에는 51.2%, 반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러한 거랑 같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늘어난 만큼 실제로 비혼 출산이 늘어나는 통계가 있나요? 네, 연간 이제 우리가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 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0년에 6,900명에서 2022년에 9,900명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 19,000명으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체 출생아 중에서 혼인 외의 출생아 수의 비율 를 보면은 우리가 4.7%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1981년 그 통계 작성한 이후로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식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제도와 정부의 어떤 정책들도 같이 발맞춰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제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문화적으로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사고 방식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보면은 커지고 있는 상태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어떤 고민들은 지속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출산과 양육에 관한 정책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결혼한 부부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렇게 인식의 비중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좀 제도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비혼 출산에 대해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고 본다면은 정부가 원래 좀 생각하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이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혼 출산이 62.2%거든요. 미국의 경우도 41.2%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전에 유럽에나 아니 미국 쪽에 저출산 이슈가 굉장히 컸다라는 이슈에서 조금
좀 우리도 같이 이제 이게 좀 추세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네. 저출산 문제도 같이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출생률이 낮은 상황에서 좀 고무적인 인식 통계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또 짚어보겠는데 잊을만 하면 좀 반복되는 네. 겁니다. 금융사고에 대한 네. 문제인데 또 우리은행이더라고요.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이게 이제 외부인의 이제 이거는 뭐 횡령이나 이런 사고는 아니었고요. 예. 외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발생한 이제 사고예요. 예. 예를 들면은 부동산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이제 임용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서류를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면서 좀 과도한 대출을 받으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분양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대출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 이게 3월 달에 있었던 거고 예. 지금 현재 이제 공시가 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우리은행에서 올해 들어서 지금 4번째 금융사고거든요. 네, 이게 지난 9월에도 유사한 그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가지고 약 56억 원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약간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지난 6월에도 100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뭐 전 우리 지주 회장의 그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이슈도 있었고요.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운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전부 다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결국은 손실로 은행이 체크가 되고요. 이 예. 부분들은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또 다시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왜냐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이거를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게 허위 서류인지 아닌지 굉장히 꼼꼼하게 서류 검토들을 해야 되는 거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빅데이터나 AI가 이상 그 거래를 탐지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4대 대형 금융지주, 금융회사들이 은행들이 한 5,500명 정도의 인력이 감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지점이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비대면이 굉장히 네. 늘어나면서 사실 디지털 금융 인력, 디지털 전문 금융 인력을 적극적으로 이제 좀 취업하는데 예. 뽑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융 서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운영 리스크를 올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가 좀 개선이 되고 재정적인 부분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 1인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자 수익이 얼마가 났냐, 이익이 얼마가 났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 마련은 늘 네. 말로 나오는 네. 편이라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미국 뉴욕 증시 살펴보겠는데 네. 굉장히 또 짧고 굵었던 트럼프 랠리를 지났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기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 앞으로 이 이벤트가 주가를 올릴 거다 아니면은 올리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장 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익을 좀 실현시키려고 하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지금 이슈가 소비자 물가 지수랑 그러니까 물가 지수 대표적인 물가 지수들의 상승세가 지금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하겠다라고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슈가 함께 맞물려서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좀 떨어졌죠. 어떻게 네, 보면은 주목받았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다. 동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전부 다 하락했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고 사람들은 이제 이 인사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체계가 어떻게 갖추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예.
트럼프 제2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조정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준이 여전히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고용 지수에 굉장히 유의해서 지표들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물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좀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미 증시에 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어떤 그 일정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네.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2분기 때 발표가 될 때 300억 정도의 이제 그 실적을 크게 나왔는데. 매출 정도가 300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3분기에 약 325억 달러 정도로 예상치를 발표를 이미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매출 규모 자체가 시장 기대치를 맞추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단기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이게 시장의 기대치가 계속 늘고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늘고 있는 상태에서 웬만큼 실적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지 않고는 사실은 이게 시장 내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지, 어느 정도의 서프라이즈 이슈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시장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서프라이즈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네.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자,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실적을 앞둔 상황에서 젠슨한 엔비디아 CEO 지금 유명한 컨퍼런스죠. 슈퍼컴퓨팅 2014에 이제 나와서 기조연설할 예정인데 네. 어떤 얘기들을 또 할까요? 이게 이제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이게 돌파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지와 AI 부분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CEO가 앞으로 본인들의 이제 이 차기 정부의 정책과 연관돼서 어떠한 그 방향들을 발표할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하이닉스 이제 참여를 하는 참석을 걸로 하죠. 나와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이러한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요처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의 퀄 통과도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참석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주 4만전자까지 추락했다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7% 오르며 5만 원대를 회복한 국민주식 삼성전자. 금요일 장 마감 뒤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깜짝 발표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등을 할까요? 앞서 삼성전자가 9조 원을 들여 자사주를 사들였던 2017년에는 9개월 동안 주가가 50% 올랐습니다. 네, 통계청이 지난해 주택 소유 통계를 발표합니다. 다주택자, 무주택자 현황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등 전반적인 주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갑니다. 코레일은 폐업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잠재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중견기업 도약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 100곳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고 선발되면 3년 동안 7억 5천만 원 규모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건설사들도 브랜드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GS건설이 내부 논의와 고객 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 자이 브랜드 리뉴얼 방안을 발표합니다. 네, 다음은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강화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많이 춥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치 봄처럼 따뜻했는데 한순간에 날씨가 초겨울로 급변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5도로 올가을 들어 첫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두꺼운 외투와 함께 보온 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곤두박질했습니다. 따라서 전북 진안과 무주, 장수에는 한파경보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으로 비공식 기록이지만 영하 9.9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관령 영하 6.1도, 파주 영하 4.5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를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7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는 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